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우리 3단원의 마지막 네 번째 제목 상기, 코끼리거든요. 조금 어렵죠. 아마 지문 학습을 조금 하시고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 본다, 저랑 함께 처음 본다 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높은 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 유형 자체는 그래 갈래가 교술 갈래이거든요. 익숙한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글은 엄연히 말을 하면 왜 이리 두껍나요? 고전 수필 중에 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죠.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교술갈래의 특징 나중에 문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확인하는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자, 그 다음 내용 일치 당연하죠. 모든 산문갈래 문제, 산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신 대비해서는 이렇게 단어 뜻과 사자성어를 확인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자 됐나요? 진기한 것, 괴이한 것, 대단한 것, 어마어마한 것.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 사실 저도 이런 건 잘 모르고 아무리 단어 뜻을 낸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아닙니다. 됐나요? 그 다음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거 뭐죠? 코끼리죠. 그래서 코끼리는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죠. 저희 아들도 영상 보면 중간중간 저희 아들이 등장을 하죠. 자, 저희 아들도 코끼리를 엄청 동물원에서 좋아하던데, 그래도 좀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좀 보기 안타깝죠. 네, 자 여기서는 그래 갈래가 교술 갈래이므로 누가 되는 거죠? 글쓴이 자신이 되는 거죠. 본 코끼리는 잘 보세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내용일치 형태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16마리를 본 것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언제라고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지금 본 건 몇 마리죠? 2마리죠. 중요하죠?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이렇게 출제되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이제 현재죠. 흡사했습니다. 볼게요.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비유를 한 거죠. 전부 다.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2아름이나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죠.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 넣는답니다. 아주 상세하게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했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이러한 오류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읽어볼게요.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말을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글쓴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이 눈에서 나온다. 즉 코끼리 눈에 대해서 글쓴이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봅니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의 사나운 범 호랑이 2마리가 있었는데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들이기가 어려워 화가 나서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라서 코를 휘둘렀는데 아이고야. 즉 우연하게 코끼리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가 싫어서 무엇한 거죠? 휘두른 거죠.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어디서 그 근거를 찾는다?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즉 사소한 하나하나도 전부 다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들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보통 말을 하는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죠. 글쓴이는.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라는 것이 글쓴이의 의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늘에 뭐가 담겨 있다,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었겠는가?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그럼 이제 하늘이겠죠?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 즉 모든 사물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해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다시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은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즉 역시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듯이 글쓴이는 과연 그럴까?
어떻게 그런 혼돈 상태에서 만물을 만들었을까라며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자, 여기서 말을 하는 맷돌의 작용이란 하늘의 작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맷돌은 무엇이겠죠? 하늘이겠죠. 서술형으로 출제된 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출제가 자주 되었던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윈디를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아무런 뜻 없이가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의미 및 뜻이 있게끔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문답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상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늘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라고 물었더니만 씹게 하려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전부 다 하늘의 이치가 반영된 거라고 여기 있는 누구들은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제 세부 답변을 한 거죠. 대답 3이죠. 질문 3이 아니라. 자, 그랬더니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 말을 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해보자. 됐나요?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죠. 그럼 이제 또다시 그 반박에 대해서 예상 반박.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예상 반박을 할 거다.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머리를 없애버리고 어금니를 없애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고 다시 재반박을 했더니, 중요하죠? 재반박을 했더니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고 흔히 보일 수 없죠?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하지만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정된 관념으로 우리는 무조건 호랑이가 제일 많은 거 무서운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마라라는 거죠. 즉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밑에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사물이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한 것이매라. 즉 천하사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흔하게 말을 하는 고정관념이죠.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사물을 탐구하고 알을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았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여드릴게요. 1번하고 3번 먼저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됐나요? 중요한 건 3번이죠. 3번을 한번 설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보편적인 식,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코끼리의 눈을. 그래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 마이너스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새롭게 인식을 했습니다. 어진 성품이 바로 그러한 어디서 나온다? 코끼리의 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됐나요? 자, 4번 보시면 자, 하늘이 이빨을 준 것도 다 그냥 뭐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가가 그러면 방해가 되는데?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건 이제 코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반박을 한 거죠. 이러한 형태. 그 다음 밑에 7번부터 볼까요? 7번은 같이 볼게요. 자,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은 하늘의 이치를 무엇한 거죠? 절대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코끼리를 봤죠?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꼈고 어진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봤고 결국 코끼리가 코를 휘둘러 범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당시의 획일적 시각을 경계하고 어떤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무엇해야 된다? 만물을 바라보고 깨달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작가가 성찰한 것과 의 방금 나왔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보시면 되고 9번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위에 8번도 보세요. 보셨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7번 같이 볼게요. 당대 사람들은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 그런 하늘이 모든 것을 뭐 했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캄캄하고 흑비 자욱한 속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다음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앞에서 나왔었던 그 내용이죠. 됐나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10번,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리고 11번 별것 아닌데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별것 아니다라는 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봐두시면.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내용에서 됐네요. 자, 가볼게요. 뭐를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교술갈래 특징. 우리 교과서 14페이지, 14페이지 한다. 141페이지와 146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보냐? 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작가 경험.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과 교훈을 전달하는 거죠. 설기, 수필 등이 있고 서술자의 개입 없이 현재형으로 사건을 보여주는 건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면 극갈래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이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4번만 한 번 더 풀어보실래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교과서 해당 페이지 학습 잘 해두지 않았으면 조금은 어려울 것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3번이 답인데 나머지 다 맞다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저도 솔직히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써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보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 대비가 아니거든요. 수능 대비면 참고로 4번과 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어느 수능에서 갈래 특징을 묻습니까? 서정갈래, 교술갈래 특징 묻는 문제는 수능에서는 절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왜 출제를 했을까? 내신이니까 이거는 내신 대비죠. 내신 대비. 내신에서는 그러면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느냐 실려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학습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4번 문제가 조금 헷갈리고 애매하고
야리꼬리 하기는 하지만 어디에 실려 있다?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요?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례 들었다. 현재 상황을 반성하는 것은 안 나오죠. 필자의 관점이 변화되지는 않죠. 질문과 답변 반복했었죠. 질문답, 질문답 있었죠. 대화와 문답의 구조. 이런 식의 문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가 지금 80개 학교 정도에서 모든 문제는 아니고 유형별로 중복되는 문제들은 다 지웠겠죠.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출제를 하였으니까 기회가 돼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죠. 그 다음 밑에 내용일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 그리고 글쓰기의 관점 이런 식으로 섞여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6번은 정리가 되시나요? 답 찾을 수 있겠나요? 정답은 2번이죠. 고정된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내용 16번 같은 1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문제겠죠. 일반적인 관점, 즉 통념과 통념에서 벗어난 것 이렇게 나뉘어서 정리해 두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 다음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오늘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난이도를 학교에서 높여서 자 보시면 이런 건 사실 뭐 직유, 은유법 찾는 거라서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이 모르는 글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저희 자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 건데 수능형 문제인데 처음 보는 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문 정독을 반복하면서 글 읽기 능력을 길러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지문 정독을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지문 정독만 한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문 정독을 통해서 글 읽기 능력이 길러져야 처음 보는 글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있죠. 맷돌이 비유하는 거. 하늘이었죠. 이런 식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당연히 논지전개 방법, 무슨 법 말을 하는 거겠죠. 문답법 말을 하는 거겠죠. 됐나요?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